12월 3일 십채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십채라디오라는 코너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많이 올리진 못했어요. 요즘에 당근마켓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당근마켓 강의랑 당근마켓에서 실제 이제 파는 거랑 너무 열심히 하느라 원래는 제가 한 4년 동안 10분 내외에 이제 그냥 정보성 영상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유튜브 뮤직에서 팟캐스트처럼 들으실 수 있는 십채라디오랑 그리고 쇼츠 이 두 가지 형식으로만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강점이 제 입장에선 사실 이게 무슨 인사이트까지 되나 싶은 것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아예 길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콘텐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십채라디오에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한 건 되게 많은데 제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게 저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에이블리 사태나 쿠팡 최근에 정책 바뀐 거라든지 또 최근에는 쿠팡 새벽 배송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당근마켓이 요즘에 알게 모르게 핫하잖아요. 이거를 가르치면서도 깨달은 점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까 하다가 하나씩 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부담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그냥 라디오니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들에 대해서 짧게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이 현금 흐름의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물론 브랜드 하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이 셀러분들이고 셀러분들은 상당수 쿠팡에서 팔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에서 잘 팔든 못 팔든 이 현금 흐름 문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현금 흐름을 되게 단박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당근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근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강의와 상관없이 그 당근마켓에 대해서 혼자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 또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 자영업자분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역대 최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실, 뷰티 쪽은 정말 경기가 어려워도 항상 그게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셀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게를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품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품목들을 팔아야 이 어려운 경기에 오히려 다이소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잘 되는 그런 셀링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맨 처음으로 제가 당근마켓을 이제 7월에 1기를 하고 9월에 2기를 하고 11월에 3기를 했어요. 그것까지 하고 제가 느낀 점이랑 당근마켓에서 되게 빠르게 잘 된 분들이랑 당근마켓에서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당근마켓에서 뭔가를 판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아니 뭐 당근마켓에서 팔아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 약간의 무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큰 매출을 하신 셀러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당근마켓이 MAU,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 수에 비해서 들어와 있는 셀러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동 구매만 잘 일으키면은 하루 매출을 가볍게 첫날에 5, 600만 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1매출을요. 그리고 쿠팡에서도 막 들어가자마자 1매출이 그렇게 찍긴 어렵잖아요. 쿠팡에서 그 매출을 하려면 재고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로스 기준이지만 당근은 재고가 없어도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시스템이기도 해서 당근마켓의 거래량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유는 그런 편견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당근마켓은 일단은 그렇게 거래량이 작은 곳은 아닙니다. 쿠팡이 당연히 거래량으로 치면 엄청 크지만 당근마켓도 잘만 했을 때 거의 쿠팡에 준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가 이제는 당근마켓보다 왠지 거래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이버를 광고를 이제 외부에서 끌어와서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순수 네이버의 수요만으로는 진짜 큰 키워드에서 한 3등 이내에 들지 않는 한 당근마켓에서 파는 것보다는 네이버가 덜 팔릴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당근마켓에서 수요가 이렇게 큰데
금방금방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이 경험도 있으시고 쿠팡이나 뭐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제가 작게는 2달, 길게는 3달까지 1대1로 코칭을 해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3기 정도 되니까 잘 되는 사람이랑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수강생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약간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좀 공개적으로 영상으로 다시 좀 풀어보자면, 일단 잘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예외가 없이 꾸준히 잘 되는 거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반짝 잘 돼가지고 팍 죽는 그런 분들 말고, 꾸준히 잘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CS를 엄청 잘하세요. 당근이 아무래도 입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입금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 내 계좌를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는 내가 CS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결제가 들어오잖아요. 당근은 결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계좌를 보내야 되는데, 그 계좌를 보내기 전에 한두 마디, 그리고 계좌를 입금을 받고 나서 배송을 하기 전까지 한두 마디, 이 한두 마디를 얼마나 센스 있게 친절하게 사람 냄새 나게 잘 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이 만족도를 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족도가 실제로 광고 성과에 반영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당근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바는 아니지만, 제가 같은 품목을 파는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나서 느낀 건데, 왜 이분은 잘 되고 왜 이분은 잘 안 될까라고 하면은, 가장 눈에 보이는 차이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어요. CS.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이커머스 경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도 대화가 되게 잘 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좀 어렵잖아요. 저는 제가 어렵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좀 이렇게 주관이 뚜렷하고 말을 좀 또박또박하고 좀 약간 강하게 이제 성과주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사실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대신에 이제 성과가 잘 나기 위해서 좀 냉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뚫고서라도 저한테 말도 되게 잘 붙이시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제가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되게 좋은 분이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당근에서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모범생 느낌이 나게 이렇게 뭔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막 흡수하려고는 하고, 막 빠진 뭐 모임이나 뭐 있으면은 무조건 다 주세요 하고 막 되게 그런, 이게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투리로는 이런 거를 애살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쟤는 진짜 애살이 있는 애야라고 하면은 약간 애쓰는 애야라는 느낌을 애살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애살이 있다라는 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애살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참 애쓴다, 참 노력한다, 이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애살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당근에 약간 특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강의할 때도 보면은 막 정말 다 챙겨 오시거든요.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오시는데, 강의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온라인 분들이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는데, 온라인이라고 해서 뭐 제가 특별히 케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더 케어를 하지도 않아요. 단지 현장감 있게 강의를 듣느냐, 아니면 현장감 없어도 그냥 내용만 좋으면 그만이느냐,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걸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르는 건데, 이게 온라인 분들이 확실히 좀 더 잘하는 게 이유가, 내용만 들으면 된다라는 약간 실리주의적인 생각 갖고 계세요. 안 가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확실히 좀 당근에서 빨리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도 그런 성향이거든요. 저도 되돌려 보면은 무슨 강의를 듣던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하던, 그냥 내가 볼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은 굳이 막 요청하지도 않고, 뭘 못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약간 크게 보려고 하지, 작은 거에 막 집착하는 성격은 아닌데, 마음가짐 자체가 나는 큰 틀에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겠다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디테일이 챙기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다른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강의에 약간 돈 낭비를 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강의에 2천만 원 썼는데
2천만 원 중에 최소 한 1,300만 원은 날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강의에 대한 의심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것도 잘 될까?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안 되더라도 내가 여기서 주는 자료만큼은 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자료는 사실 자료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싸지 않은 강의를 듣는데 자료가 허술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그 형식만으로도 불만족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수강생이면 큰 흐름에서 어떻게 이 강사는 어떻게 팔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잡는 데 초점을 좀 맞출 것 같아요. 자료야 있든 없든 크게 상관없이 나는 큰 흐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겠다, 배우겠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보겠다.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거든요. 그냥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의 차이라서 조금 대범하게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쿠팡 같은 거를 현금이 많이 묶이신 분들은 본인이 훨씬 더 쪼들려요. 쪼들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내가 지금 이번 달에 갚아야 돼. 원금이랑 이자가 600이야, 700이야. 나 이번 달에 그래도 최소 500은 벌어야 돼. 나 이걸로 이번 달에 500 못 벌면 나 막 큰일 나.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게 쪼들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급해요. 근데 당근이 팩트만 얘기하자면 빨리 잘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단적으로 저도 상기 강의를 끝내고 일주일을 쉬고 정확히 지난주 일요일부터 광고를 태웠거든요. 그 첫날에 한 1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바로 500 가까이 매출이 나왔으니까 단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을 때는 바로바로 매출이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500이란 돈은 바로 통장에 꽂혀요. 꽂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산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품도 하지만 서비스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순이익도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알바를 안 쓰면 500을 팔면은 하루에 최소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남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사 저도 정말 크게 갚아야 될 돈이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저는 심지어 그런 빚이 아니라 세금이 몇 억이 밀려서 이거를 며칠 안에 갚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통보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저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유롭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2천만 원 정도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00씩 벌어서 4달 만에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몇 억이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 자체가 이거는 평범하게 접근해서는 갚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약간 번뜩이는 생각이 나타날 때까지는 오히려 놀았어요. 그 놀라는 말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있을수록 조급해하거나 심리전에서 망하면 아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해결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의 수준에서는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예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제로 11월 30일까지인가가 그 세금을 갚는 기한이었는데 28일인가 29일에 다 갚았어요. 11월 28일인가 29일에. 진짜 미쳤죠. 그래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초인적인 힘은 조급함이 있으면 일단 망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이 물론 그냥 소소하게 뭐 핸드폰으로만 일해가지고 부업으로 한 달에 한 3, 400 벌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지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쿠팡 같은 데서 이제 돈 묶여가지고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당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때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그냥 좀 감이 안 오시니까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왜 그런가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버는 거, 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굉장히 제가 아주 마음을 많이 줬던 남자가 있어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 TMI인데 그 남자분이 굉장히 냉정했어요. 저한테 엄청 냉정하고 본인의 그 목표 달성이 너무 중요하고 저와의 관계는 약간 목표 달성보다 뒷전인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하고 헌신을 하다가 오히려 혼나고 차였어요. 혼나고 차여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문제 해결 모드가 발동이 된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모드가 뭐냐면 내가 내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만 보여요. 이게 너무 크게 보여서 아마 문제 해결 모드가 발동하지 않았으면 제가 엄청 매달렸을 거예요. 막 내 마음을 어필하면서 막 내가 진짜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냐.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너무 서운하다. 이런 게 사랑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 해결 모드가 발동하고 나서 본능적으로 일단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오히려 멀어져야지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날 밀어내는 순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나왔어요. 그 자리를 떠서 이제 집으로 와서 생각에 잠겼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왜냐면 나는 그 사람과 너무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검색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뭐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법 이런 거를 검색을 한 거죠. 지금은 당연히 뭐 AI랑 대화하던가 어떻게든 정보 탐색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마음의 문제를 네이버 검색으로 해결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연애 블로그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블로그가 나와서 그 블로그를 거의 잠을 안 자고 2개의 블로그를 거의 다 읽어버리고 마음적으로 공감은 안 갔지만 납득은 했어요. 내가 남자 마음은 몰랐구나. 내가 내 마음만 너무 신경을 썼구나. 근데 그 전까지 그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가 너무 스무스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면 만나고 내가 싫어하면은 그냥 헤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사람은 약간 그렇게 놓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아니라 남자의 시각에서 나를 보자 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서관 아니다 책방에 갔어요. 그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딱 구매를 했던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한창 책을 많이 읽다가 지금은 책 먼지랑 그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책은 다 알라딘에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안 팔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10년 전에 제가 쓰라린 마음을 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을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테이핑으로 막 표시해가면서 각 문구들을 노트에 옮겨가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읽은 책이지만 제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머리에 싸매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뭐 그런 비슷한 문구였어요. 그 문구가 너무 꽂히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지. 그래서 그 문구에 꽂혀서 아직까지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좀 알려고 하는 거죠.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더 그런데 그때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그걸 적용해서 1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무의식 속에서 작용을 했겠냐고요. 제 삶이 뷰 자체가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 문장으로 인해서 제 감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분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시합을 앞두고 있고 어느 날 시합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야 되고 결과가 안 났을 때 어떤 심정일 거고 결과가 났으면 어떤 심정일 거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내 마음은 어떻게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4주 계획을 짰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는 4주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 4주를 내가 매일매일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내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4주라는 기간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야. 나는 당연히 오늘 당장 보고 싶지만 이 4주라는 기간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거죠. 28일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기간을 내 입장에서 최대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짧게 느껴지도록 보내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심심한 상황이었어요. 에어비앤비를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어서 직장도 안 나가고 그래서 HSK 그 중국어 능력 시험 있잖아요. 그거 6급을 내가 이제 쳐야겠다. 근데 그게 단어 수가 6급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중국어 단어 1000개였나? 그거를 봤어야 돼가지고 그 1000개를 이제 외우고 한 달을 보내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물레동에 살았는데 제가 학교가 홍대잖아요. 홍대의 졸업생인 신분이지만 도서관에 가는 걸 다시 신청을 해서 매일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동안은 또 잊혀지더라고요. 왜냐면 단순한 암기 업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한 3주차 때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다음 날인가 이제 개운한 마음으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와가지고 집에서 저녁을 해 먹는데 남자분 연락이 온 거예요. 시합 끝났다고. 그날 시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유는 제 스스로 그 사람과 연락을 해야 되는 시간을 4주로 잡았기 때문에 3주 뭐 1, 2차, 3주 2일차 이때는 당연히 연락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갑자기 온 연락이 오히려 되게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와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가벼워졌고.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만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는 4주 정도가 지나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너무 반가웠지만 담담하게 잘했냐, 잘했냐라고.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승을 했는지 또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잘했냐라고 하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보자. 이렇게 오히려 약간 밀어내는 멘트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마인드셋 자체는 4주를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약간 이분이 의외네 하면서 약간 서운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주를 조금 못 채웠나 아니면 그쯤 돼서 만났는데 만났을 때에도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덤덤하게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덤덤하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되게 덤덤하고 어제 바로 헤어진 것처럼 가볍게 만났어요. 산뜻하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만 해주고 빨리 퇴장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점점 아쉬움이 좀 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과몰입한 것도 아니고 서서히 관계를 다시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큰 배움이 있어서 그런지 이 원리가 정확하게 고객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고객한테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나의 인내심이 좀 덜 할 거기도 하고 또 내가 고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응대를 하면서 뭐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안 판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보다는 남의 시각에서 어떨까를 되게 깊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당근을 바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 셀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강의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진 않잖아요. 단적으로 어떤 기술과 꼼수를 쓰면 매출이 나온다. 어떤 꼼수를 쓰면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지. 고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고객의 고민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고객이 더 만족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 보니까 셀러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고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왜냐면 셀러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한 번 찾았던 고객이 날 다시 찾아주는 경우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그냥 나한테 돈인 거야. 재구매라는 거는 하면 땡큐인데 안 해도 상관없어. 난 항상 광고비를 써서 노출을 많이 해서 내 상품 팔고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개념이 없고 고객의 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무래도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근에서 초보분들이 오히려 잘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없는 게 그래서 완전 순수한 마음으로 당근을 접근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이제 살아온 인생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얼마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글을 쓸 수 있냐.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글의 기술도 중요하지 않아요.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요. 결국은 그 시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빨리 잘 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술만 배워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시각을 알려드리긴 하니까 그 시각이 처음에 없었던 분들도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은 한 2, 3주 걸리더라도 잘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당근에 대한 얘기였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 당근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 기반으로 판매를 하는 분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게 추워. 이게 너무 높게 했나 봐요. 당근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디스플레이 광고 기반이죠.
그 디스플레이 광고 기반이라는 게 단순히 광고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 기반으로 뭔가를 판다는 거는 검색 기반 광고로 뭔가를 파는 거랑 되게 달라요. 엄청 달라요. 아예 상세 페이지부터 달라야 돼요. 어쩌면 소싱부터 달라야 될 수도 있어요. 마케팅이 90이잖아요. 저는 제품 10에 마케팅 90이라고 예전에 브랜드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케팅 방법을 내가 잘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거기에 맞게 셀링을 시작하는 게 더 쉽게 빠르게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근마켓은 검색 광고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검색 광고 당근에서 뭔가를 검색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고 물품이 아닌 이상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중고로 에어컨을 사고 싶어. 그럼 에어컨을 검색하겠지만 당근에서 중고 에어컨을 사려고 검색을 하는 거지 새 제품 에어컨을 사려고 검색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새 건데 거의 이제 중고만큼의 가격이다 이러면은 팔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당근에서 검색 광고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결국 당근에서 이렇게 막 일매출 500 또는 뭐 많이 하신 분들은 일매출 600까지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나한테 우연히 뜬 광고에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구매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충동 구매를 시키는 건데 이거가 가능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영상이 길어지니까 라이브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이제 요청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많이 안 어려우면 이런 것도 팔릴 수 있어요. 지금 겨울이고 한참 독감 유행하니까 감기에 좋은 차, 과일청, 배도라지청 이런 것도 팔릴 수 있는데 경기가 많이 어려울 때에는 사람들이 정말 소비를 많이 줄여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해결하는 것 아주 필수적인 거 말고는 많이 줄이거든요. 근데 이 충동 구매로 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걸 사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불리할 수 있어요. 물론 내용을 잘 짜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어려운데 마침 나 이거 필요했어 라는 어떤 생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좀 참으면 넘어갈 수 있거나 또는 병원 가서 약을 한번 타서 주사 한번 맞으면 말끔히 나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당근에서 팔기는 그러니까 충동구매로 팔기는 좀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감기,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는다 하는 것들은 팔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대학병원에 가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만성질환들 있잖아요. 관절염, 당뇨병,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 암들 이런 것들은 이 고통의 강도라든지 병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맞다. 피부병도 해당이 되죠. 피부병도 완치가 안 되잖아요. 특히 아토피, 건선 이런 것들은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완치가 안 되고 특히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요즘에 피부과를 이런 질병을 봐주는 피부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과 해결 안 되는 피부병들 같은 경우도 고통과 불편이 상당히 심한데 이 병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당근에서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팝콘이라고 하잖아요. 특정 강의에서 구글에다가 그런 뭐 건선, 아토피, 뭐 이런 각종 피부 질환, 면역 질환 이런 거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랜딩을 이제 본인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당근에서도 잘 먹힐 수 있다. 실제로 감기 같은 걸 타겟팅한 그런 걸 파시는 분들보다 만성질환에 타겟팅했을 때 매출이 훨씬 더 잘 나오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아무리 충동 구매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그냥 검색어 많았던 뭐 과일 청 이런 거는 사람들이 먹고 싶으면 검색해서 사는 거니까 검색량이 많은 거지 실제로 충동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통받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품목들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당근에서 사주를 이제 팔았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주가 요즘에 아예 강의로 나왔더라고요. 강의로 나와서 그 2기도 그렇고 3주도 그렇고 사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주가 수요는 되게 커요. 시장의 규모가 4조라고 하잖아요. 이 4조라는 게 어떤지 이제 감이 안 오시니까 감이 오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건기식 전체 시장의 규모가 몇 년 전에 사주였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홍삼이 2조라고 하더라고요. 건기식 얼마나 파이가 커요. 여러분들 영양제에 얼마나 돈 많이 써요. 근데 그만큼 점성술, 이 사주, 신점, 타로, 관상 이쪽의 시장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쪽에 대부분 이제 계산서 발행도 안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안 하니까 이쪽에 이제 정확한 집계를 하긴 어렵지만 추산이 되는 게 그 정도 규모고, 물론 금액들이 큰 건들이 있죠. 뭐 신내림 이런 것들은 한 번 받을 때 막 4천만 원씩 받고, 굿 한 번 하면 1,000만 원씩 날라가니까 기도 촉 켜는데 막 1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렇게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제 시장이 커진 거겠지만, 그래도 사주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1년에 얼마 쓰는지 생각해 보면은 감이 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만 사주에 한 50만 원 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싼 분들만 봐서 몇 번 안 보긴 했지만, 이제는 대면으로 한 30분 보는 사주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잘 보시는 분은. 근데 그래도 막 좀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는 분들은 진짜 돈을 쓸어 담아요. 그만큼 이런 어떤 나에게 정해진 운명,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시장 자체는 크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아무리 포화가 돼도, 당근이 아무리 포화가 돼도 수요 자체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강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강의에서 배출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만큼의 결과물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만족한다라는 거는 진짜로 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내 마음에 안심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거가 뭐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넣어봐도 나를 정말 잘 안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잘 맞출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하우거든요. 근데 이 노하우를 과연 강사가 풀까 하는 의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주가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내가 유의미한 매출을 내기까지는 다른 상품 대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탐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른 품목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질병이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원할까, 이거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주는 그것에 대한 탐구가 다른 상품 대비 3배, 4배는 있어야 잘 팔린다는 거죠. 요즘에 또 커머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 지금 가장 최근 이슈로는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로 엄청난 과징금을 때려 맞았죠.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정부가 쿠팡을 때리는 것 같아요. 중국 커머스가 들어와서 파일을 먹어야 되는데 쿠팡을 좀 의도적으로 때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왜냐면 이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넘겼던 회사가 있잖아요. 카카오는 개인정보를 넘겼어요, 중국에. 근데도 카카오한테는 과징금이 100억도 안 됐어요. 뭐 50몇 억인가? 그리고 SK텔레콤 다 털렸죠? 근데 SK텔레콤도 뭐 1,000억 수준이었어요. 근데 쿠팡한테 매출의 3%, 1조 얼마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빌드업이 있기 전에 쿠팡을 때린다라고 의심이 됐던 이유는 너무 많은 각도에서 쿠팡을 괴롭혔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 금지하자 해가지고 민노총, 쿠팡의 기사들의 97%가 민노총을 탈퇴를 했거나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소수의 민노총이 새벽 배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 하고, 그리고 물류센터에 막 불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걸 막 기사로 내보내고. 근데 마지막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쿠팡을 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과징금을 먹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쿠팡을 죽이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셀러들은 어디에 붙어야 되냐, 어떤 노선을 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쿠팡이 아니면 플랫폼의 메리트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옷 제외. 옷은 뭐 무신사, 더블 컨셉, 29cm 뭐 이런 이제 옷만 보는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옷 제외 웬만한 상품들은 다 쿠팡에서 거래량을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닐 거라면 쿠팡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자사몰로 가야 된다. 네이버도 물론 괜찮지만 자사몰과 다름없기 때문에 네이버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이제 감내를 해가면서 네이버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자사몰 만들 때 이제 좀 복잡하고 힘든 거 빼고는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자사몰이 차라리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쿠팡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면
쿠팡도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징동이나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 커머스로 입점을 해서 갈아타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그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쿠팡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과징금 먹고도 버틸지. 쿠팡이 좀 똑똑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 회사니까 어떻게든 잘 버텨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사람들의 쿠팡에 대한 이제 호감도도 너무 높고, 이번에 쿠팡이 이제 상품을 반품을 했을 때 그 반품 물건을 보내지 않아도 사진만으로 반품이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게 물론 원래 아마존에서 그런 정책이 있기는 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이다 보니까 배송을 이제 하는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기본 비용이 높겠죠.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뭐 한 5천 원 미만의 소액이면은 자체 폐기하는 게 훨씬 더 배송비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쿠팡은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로켓 프레시부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은 아직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쿠팡 입장에서도 자꾸 이제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고객 이탈을 최대한 막고 좀 버티기 위해서 강수를 둔 게 아닐까라는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그런 추측이 들긴 하거든요. 샐러드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워낙 잘 나오니까 나올 수는 없고, 이미 들어가 있는 이제 매몰 비용이 많다 보니까 쿠팡에서 거의 월급 받다시피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어떤 정책을 해도 그냥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쿠팡이 지금 약간 위기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이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쿠팡 말고는 유의미한 플랫폼이 없잖아요. 지금 웬만한 이제 작은 플랫폼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브랜드들을 품은 플랫폼들은 살았죠. 기본적으로 W 컨셉, 무신사 29cm 이런 곳들은 살았는데, 이제 에이블리 이런 곳들은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작은 셀러들이 중국 상품을 떼와서 파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상품들은 테무나 알리가 이미 더 싸게 팔고 있다 보니까 에이블리 자체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없었던 거고, 다른 이제 의류 플랫폼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팔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실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쿠팡 외에는 플랫폼의 메리트가 사라졌다. 그럼 내가 플랫폼에 싫으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체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라는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커머스의 미래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넘버원 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의 이제 향후 방향에 따라서 중국 이제 이커머스로 갈아타느냐 아니면은 쿠팡에서 버티느냐, 이건 것 같고, 근데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질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레드 마케팅인데요. 당근을 하시면서 스레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스레드는 사실 마케팅을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이용자로서 느끼는 거는, 인스타에 광고를 태우면 스레드에 같이 노출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유상 광고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스레드를 키워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당근이라는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당근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스레드를 해야 되나? 똑같이 집중을 해야 되면 저는 당근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훨씬 더 팔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레드 마케팅은 굳이? 약간 굳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왜냐면 비판적인 젊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당근이 꿀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대를 50대 이상으로 타겟했을 때 고객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좋으시고 인간적이시고 막 컴플레인도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로 50대 이상의 연령의 분들이 돈도 많아요. 근데 2030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에 비해서 훨씬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지식도 많고 비교도 많이 하고 따지는 것도 잘해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똑하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게 스레드잖아요. 그래서 스레드는 그냥 피로도는 높은 데 비해서 별로 이렇게 당근에 비해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서, 저라면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뭐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무편집본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편집하고 컷편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업로드가 늦어져가지고 시의성이 떨어지는데, 라디오는 사실 생방송이어야 되잖아요. 편집을 안 하고 바로바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편집하는 거는 쇼츠로 열심히 편집을 할 거고,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일단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 촬영이 목표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릴 거고, 유튜브 뮤직 쓰시는 분들은 10억 채널 라디오, 10채 라디오 자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많이 팔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